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행정행위 종류를 10가지 종류죠. 10개 보고 있었고요. 마지막에 행정행위 종류 10개를 보고 있었습니다. 행정행위 개념 요소 5개들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행정행위 개념 요소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행정청의 행위여야 되고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행위여야 되고, 권력적 단독 행위여야 되고, 공법 행위여야 되고, 국민의 권리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됩니다. 행정행위는 실체법적 개념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체법적 개념.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했는데,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실체법이라고 하죠.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 사인의 행위 기준을 정하는 법, 그것을 우리가 실체법이라고 행정법의 기초에서 배웠었습니다.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행정행위는 실체법적 개념에 해당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이것은 뭐라고? 실체법적 개념이다. 이 5번째 개념 요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5번째 개념 요소가 행정소송법 2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규정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하고 행정처분의 개념이 과연 같은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었죠. 행정행위는 일본의 다타카라는 학자가 민법상의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라는 개념을 행정행위에 결합을 시켜가지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크게 나눴습니다. 행정청의 행위입니다. 행위 주체가 행정청이 되고요. 행정청에 의혹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되고, 그렇지 않고 법에 정해진 그대로의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면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크게 2가지, 의무와 관련성을 맺고 있는 명령적 행정행위, 권리와 관련성을 맺고 있는 형성적 행정행위, 이렇게 나눠졌었고요. 명령적 행정행위에는 하명과 허가와 면제가 포함되고, 형성적 행정행위에는 특허와 인가와 대리가 포함됩니다. 이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볼 차례인데요. 여기 보면 옆에 이거는 자기 하명이고, 이건 대인적 허가고, 부자기 하명이고, 부자기 하명이고, 이건 예외적 허가고, 급부 하명이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파악을 하게 될 거예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이렇게 4가지를 보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은 수험생이시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확인과 공증을 한번 연결을 시켜 볼게요. 산인공이라고 하죠. 산인공, 산업인력공단. 산업인력공단이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보고 나서 2차 시험을 봤어요. 1차를 통과하고 2차 시험을 봤습니다. 누가 합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툼이 있겠죠. 누군가가 합격을 하면 누군가는 불합격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랬을 때 합격 결정을 내려주면 그것은 확인에 해당합니다. 특정의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시험은 언제나 다툼이 있고요. 공적 권위로서 그 존재나 지위를 확정하고 인정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합격 결정은 확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무사 시험을 받고 노무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결정을 받았으면 내가 합격한 것을 확인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무사로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내가 합격증을 들고 다니면서 저는 노무사예요, 저는 노무사예요, 저는 노무사예요, 이렇게 하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격증을 발급해 주게 됩니다. 그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행위가 바로 공적 증거력을 부여해 주는 공증에 해당합니다. 합격 결정은 확인이고 자격증 발급은 공증이다. 공증이란 특정의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함으로써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합격한 것이 맞고요. 그리고 노무사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증을 해주는 거죠.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 결정은 확인이고 자격증 발급은 공증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기억하기 편하실 테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행정소송을 지금 먼저 공부를 하고 있는데, 행정심판 역시 다툼이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결정, 그런 결정을 재결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소송에서 나오는 최종적 결정은 판결이라고 하게 되고, 심판에서 나오는 최종적 결정은 재결이라고 합니다. 그 재결에서 제자는 마름 제자를 써서 재판과 같은 제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재결 역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툼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청구했겠죠. 그 재결도 역시 확인에 해당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확인 중에 하나가 바로 행정심판의 재결입니다. 그리고 통지가 나오는데요.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 사실을 알리는 행위. 우리 행정대집행법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법은 행정대집행법입니다. 행정대집행법. 여기서 대집행이라고 했을 때 대자는 대신할 대자를 말합니다. 대신 집행을 한다는 거예요. 철거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의무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건물을 철거하라 또는 천막을 철거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건물이나 천막을 철거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를 받았죠. 근데 스스로 자진 철거를 하지 않게 되면은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행정대집행은 4단계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철거명령이 이렇게 나왔어요. 철거명령이 나왔습니다. 철거명령이 나오고 자진해서 철거를 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행정대집행이 시작이 되는데, 계고, 계고, 확정, 실행, 그리고 비용,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져요. 요게 바로 행정대집행입니다. 행정대집행 절차는 4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최고기한을 주고요. 그때까지도 이행하지 않으면 실제로 대집행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계고가 되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계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요, 이제는 대집행을 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영장을 통지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되면은 포크레인을 끌고 가가지고 실제로 대집행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강제철거가 되고요. 이렇게 강제철거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을 텐데, 그 비용은 상대방 의무자로부터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맨 마지막에 있는 비용 납부 명령이에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하게 되고, 대집행의 출발을 알리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계고입니다. 행정대집행법을 보시면은 이런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하게 된다라는 2조는 행정대집행의 요건 규정이고요. 3조로 가게 되면은 대집행의 첫 번째 절차인 계고가 1항에서 나옵니다. 대집행의 절차라고 되어 있죠. 4단계의 절차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대집행의 절차.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대집행이고요. 을 하려 함에 있어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한 번 더 시간을 준 것이죠.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한다. 미리 문서로서 뭐 한다고요? 알려준다는 겁니다. 알려준다. 이것이 바로 통지입니다. 이때까지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통지가 된다. 세 번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통지입니다.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 사실을, 대집행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행정행위를 통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 4번째는 수리가 나오는데요. 법상 행정청의 수리 의무에 근거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고 및 신청 등 사인의 공법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거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법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우리가 강의 시간에는 보통 그냥 노조법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공식적인 약칭은 노동조합법입니다. 노동조합법 제10조에 보게 되면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12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은
고용노동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행정청이고요. 방금 봤던 것이 10조죠. 네, 1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2항 전단 및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 신고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고증 교부가 행정행위 중에 수리에 해당을 합니다. 이렇게 신고증을 교부받게 되면요, 사항에 보시면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네, 노동조합 설립이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신고증을 교부받으면 노동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법내 노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우리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험과 관련돼서 확인은 합격 결정을 내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고, 공증은 그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또 확인 중에 하나가 행정심판의 재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통지는 행정 대집행에 있어서 첫 번째 절차에 해당하는 계고를 예로 들어드렸고, 수리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신고증 교부, 수리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0개의 행정행위 종류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먼저는 10가지 종류의 행정행위를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나누시고, 법률행위는 다시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로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필기노트로 돌아가 보도록 하면요. 행정행위 종류가 그래서 이렇게 10개가 나왔던 겁니다. 10개가 이렇게 나왔죠.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 확인, 공증, 통지, 수리라는 10가지 종류의 행정행위가 있었습니다. 명령적 행정행위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명령적 행정행위는 의무와 관련성을 맺고 있는 거라고 했죠. 왼쪽에 보면은 법규 하명,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필기노트하고 약간 좀 왼쪽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단순화 시켜 놓은 부분이거든요. 예, 법규 하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행정행위 중에 하명이 있었는데 그 하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처분하명이라고 해요. 처분으로서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처분하명. 법규 하명은 법 자체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그런 걸 우리가 법규 하명이라고 하거든요. 법에서 어떤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그 의무가 해제가 된다는 거죠. 부작위 의무를 해제하는 것을 허가라고 했고요. 나머지 3가지 자기급부 수인 의무를 해제하는 것을 면제라고 했습니다. 부작위 의무를 해제한다. 그게 과연 무슨 말일까? 네, 건축법 규정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법은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제11조 1항에 보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허가를 받아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네요. 이건 과연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 해석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행정청에게 허가를 받으라는 건데요.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법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반대 해석이 가능합니다.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명제에서 여기 대우라고 했을 때 대우는 언제나 성립이 되는 것이죠. 지금 반대 해석을 대우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본 겁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건물을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허가받기 전에 건물 지어서는 안 되는 부작위 의무가 부과되고 있죠.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춰서 허가를 받게 되면 이 부작위 의무가 해제되고 적법하게 건축행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허가라고 하는 것이죠. 네, 허가는 부작위 의무를 해제시키는 것인데 이런 경우가 과연 무엇인가? 건축법 11조의 건축허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면제는 자기급부 수인 의무를 해제시키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근로기준법 46조에 휴업수당 지급 70%의 휴업수당 지급의 의무, 급부 의무를 해제시키는 것으로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명,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의 종류는 언제나 4가지. 자귀, 부자귀, 급부, 수인 의무가 있습니다. 자귀는 말 그대로 뭐뭐 할 것이에요. 부자귀는 무엇을 하지 말 것. 네, 급부는 무엇을 줄 것. 수인은 무엇을 참을 것.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의무가 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요, 위에 있는 허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단계를 한번 이렇게 나눠본 건데요.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들이 있고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지가 되었다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기는 하는데 하지만 행정청의 어떤 반사적 결정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거고 내가 그 행위를 하겠다고 그냥 알려만 주면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점차적으로 그 규제의 단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 절대적 금지, 살인과 인신매매 이런 행위들은 국가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살인과 인신매매 등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죠. 그 다음에 원칙적 금지가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예외적 허가제라고 하는데요. 카지노업,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요, 카지노업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하지만 문화관광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해서 강원도에는 허가받고 카지노를 영업하고 있기도 하지요. 마약을 사용하는 것 역시도 금지가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는데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허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대적 금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허가제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가 일반적 허가제입니다. 우리 영업허가 얘기하고 건축허가 얘기하고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이 일반적 허가제에 해당을 하죠. 건축허가 얘기는 헌법 제23조 1항에 따른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것이다. 하지만 도시미관이나 안전 등을 이유로 해서 우선은 금지를 해놨다가 건축법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건축허가를 내어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15조, 헌법 15조를 근거로 해서 직업선택의 자유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영업의 자유, 영업 역시도 원래는 자유로운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식품을 판매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위생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금지를 해놨다가 식품위생법상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영업허가를 내려준다라고 했습니다. 자동차 운전 등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 허가제에 해당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 원칙적 허용입니다. 원칙적 허용, 여러분들 알고 계신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자유죠. 하지만 노동조합 설립 신고에 대한 수리, 즉 신고증 교부를 받지 못한 노동조합은 법 내 노조는 아니고 법 외 노조로서 활동할 수 있을 뿐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즉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 권리들은 노동조합 설립 신고에 대한 수리를 받아야만 합니다. 정기 간행물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록 신청, 등록 수리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행위 형식은 등록 신청과 등록 수리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등록제도라는 게 있어요. 등록제도는 사실 이런 성격을 갖는 거다라고 바로 말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등록제도의 많은 경우는 이 완화된 허가제에 해당을 합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하는데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신고제예요. 본래적 신고제. 당구장, 그리고 이발소죠. 이용업, 담장을 설치한다. 우리 집에다가 담장을 설치한다. 이런 것들은요. 특별히 허가를 받는다라거나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당구장업은요. 준비되면 하시면 됩니다. 이발소도 그냥 준비되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내가 이렇게 이발소를 하겠습니다. 당구장을 하겠습니다. 라고 신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본래적 신고제에 해당을 합니다. 그 다음 보시게 되면요. 이 그림을, 이 표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여기서부터 우리 상황이 시작이 됐었어요. 행정처분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취소의 대상은 처분 등이라고 되어 있었고, 그 처분 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2조로 갔었고, 2조에 가니까 1, 2, 3, 4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행정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의 재결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행정처분이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행소형제에서 첫 번째 행정처분, 그 행정처분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앞에서 우리 행정행위라는 거하고 비교를 해본 겁니다. 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행정행위가 무엇인지 살펴본 것이고 10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개념증표를 보면서 뭘 알게 되냐면 행정행위의 개념증표 중에 가장 중요한 5번째 것, 그 5번째 것이 행정소송법 2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행정처분과 행정행위가 과연 같은 것인지 문제가 됐던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 행정행위의 5번째 개념 요소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행정행위가 실체법적 개념이라는 근거가 된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행정행위가 뭔지 우리가 알았고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 보면은 이론로는 행정처분이 행정행위랑 같은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 개념 범위가 다르지 않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행정행위는 실체법적 개념이었었습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 실체법적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 역시도 행정행위와 이론론 다르지 않다면 행정처분도 역시 실체법적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론의 학설은 실체법적 개념설입니다. 이론론이라는 표현보다는 실체법적 개념설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행정행위와 같다, 실체법적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위에 제가 이론론과 이원론 부분에 볼딩 처리를 해놓은 것은 지금 개념 범위의 크기를 비교하면서 똑같고 조금 더 크고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론론과 이원론 부분에 볼딩 처리를 하고 있을 뿐이고요. 저 이론론은 실체법적 개념설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이원론은 쟁송법적 개념설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럼 얘는 왜 이름이 쟁송법적 개념설일까요? 네, 이건 행정처분이 쟁송법적 개념이라는 뜻이 될 텐데요. 실체법적 개념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행위가 실체법적 개념인데 행정행위는 여기까지잖아요. 하지만 행정처분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추가되는 것이고요. 이원론은 행정행위보다 조금 더 크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네, 이렇게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행정행위와 똑같이 그냥 실체법적 개념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뭐라고 해석할지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지금 당장은 행정처분이 이런 거야 라고 단정지어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이원론에 따르게 되면 행정행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딱 이런 거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쟁송법적 개념설이에요. 무슨 말이야 도대체. 우리가 행정소송법 2조에서 처분이란 무엇이다 라는 규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2조에도 똑같이 처분이란 무엇이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네, 소송과 심판을 합쳐서 우리가 쟁송이라고 부르고요. 소송법과 심판법을 합쳐서 쟁송법이라고 부르죠. 그저 그런 의미입니다.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 합치면 행정쟁송법. 쟁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념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 행정처분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자는 것이죠. 행정쟁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쟁송법적 개념이라고 부를 뿐이다. 실체법적 개념설은요, 행정행위가 실체법적 개념이고 행정처분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도 실체법적 개념이라고 말하면 되는 것일 뿐이겠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건 뭐냐면요. 위에 둘 중에 우리는 어느 입장을 취하냐면 이 이원론의 입장을 취합니다. 네, 마무리를 안 짓고 넘어갔네요.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한고송상 대상적격 테마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상적격이란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인, 그러니까 어떤 A라는 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겠죠. 그가 행정작용. 항고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보호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의 문제가 바로 대상적격입니다. 그냥 어떠한 행위가 과연 항고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요? 이 항고소송은 권리나 이익의 구제를 받기 위한 주관적 소송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행위소송이라고 했죠. 항고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 그 행정작용은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필요일 것입니다.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야 된다. 여기서도 보시면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정행위 개념 요소 5개 중에서 5번째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는 그 개념 증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에 따르게 되면 단서 부분은 대상적격 규정이 아니라고 했고, 본문에 따르게 되면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리고 38조 1항에서는 무효등 확인 소송에, 2항에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그 19조를 준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고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나중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조금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될 텐데, 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문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테마에 가서 다시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조 1항 1호였습니다. 19조에서 처분 등이 바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2조 1항 1호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행정청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여기까지가 행정처분이고, 또는 그 거부, 여기까지가 바로 소극적 처분이 되고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여기까지가 바로 형식적 처분 영역이 되고, 마지막에 행정심판의 재결, 이게 바로 재결 처분이 됩니다. 행소형제, 이 행소형제가 바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봤던 게 로마자 4번의 처분의 개념입니다. 처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인 항상 행정행위하고 비교를 해본 거죠. 지금 괄호에 보시게 되면 실체법적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아실 겁니다. 행정행위의 5개의 개념징표 중에 제일 중요한 5번째 것,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은 실체법이고요. 따라서 행정행위는 실체법적 개념이 되죠. 이 실체법적 개념으로서 행정행위와 비교를 하면서 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실체법적 개념설, 얘는 행정행위하고 똑같이 보자는 것이죠. 행정행위와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한다. 쟁송법적 개념설, 얘는 행정행위와는 다르다고 보는 건데, 이게 단순히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행위를 포함하면서 행정행위를 담고 있으면서 그거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완전히 동떨어진 개념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맞닿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도 행정처분 안에는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조에 있었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었었고요. 행정행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판례는요, 처분이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이렇게 해서 판례는 실체법적 개념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내놓는 것을 우리가 주로 판례로 보게 되죠. 우리 판례 그러면요, 우리 행정소송은 1심이 행정법원이죠, 2심이 고등법원이고 3심 최종심이 대법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판례 그러면 대법원 판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판례 그러면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말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하급심 판례로 고등법원이나 서울행정법원 등의 판례도 간혹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례는 대법원 입장이에요. 근데 대법관들도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고 판사가 되고 대법관이 되고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법관들, 최초의 대법관은 처분을 취소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에서 그 처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최초의 1951년도에 제정된 행정소송법, 지금 19조와 같이 항고송의 대상이 처분 등이 된다라는 규정은 있었어요. 항고송의 대상이 처분이라는 규정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엔 무엇이 없었냐면 지금 2조와 같은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최초의 1951년도에 만들어진 행정소송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처분이란 이런 것이야 라는 규정 자체가 없던 시절인데요. 항고송의 대상은 처분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처분은 과연 뭐지? 어떤 행위까지 내가 이 소송의 대상으로 받아줘야 되는 것이지? 도대체 기준 잡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최초의 대법관은 당연히 학교에서 배운 것대로 판단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학교에서는 행정행위가 무엇인지만 배우고 졸업을 한 겁니다. 학교에서 행정행위만 배웠고요. 그리고 최초의 행정소송법을 내가 책임지고 해석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되는 입장인데 그 외에는 내가 아는 게 없습니다. 행정행위 외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배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행정행위라고 했지, 우리나라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게 행정처분이라고 돼 있구나. 나 행정행위가 뭔지는 알아. 학교에서 우리 은사님한테 배웠어. 그러면 이 행정처분도 내가 배운 그 행정행위와 다르지 않겠구나. 그래서 최초의 대법원은 이 처분이라는 것은 행정행위와 같은 것이다 라고 봤던 겁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처분이란 국민의 권리임에 직접 적용을 미치는 행위라고 해서 실체법적 개념설, 행정행위와 행정처분은 같은 거라고 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조와 같은 처분에 대한 규정이 들어왔지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과 같이 플러스 알파 영역도 충분히 해석을 통해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도 들어왔지만 대법원은 고집이 있습니다. 쉽게 입장을 바꾸지 않고요. 처음에 견지했던 이론론의 입장, 실체법적 개념설의 입장을 지금껏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토. 검토는 우리가 이론적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판례보다 이상적으로 판단을 내릴 때도 있어요. 처분 개념을 넓게 정의하고 있는 행정소송법의 입법 취지. 여러분, 항고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개념 범위가 넓게 인정되면 국민에게 유익할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국민에게 유익하겠죠. 조금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에 있어서 처분의 개념을 넓게 보는 게 당연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입법자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도대체 알아먹을 수 없는 영역을 만들어둔 이유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그 처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때가 되면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입법적으로 충분히 남겨놓았던 것이죠. 그 다음 형식적 행정행위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행소형제 이렇게 해서 행소형제, 행정처분, 소극처분, 형식처분, 재결처분 순서를 매기긴 했습니다. 행정소송법 형제라고. 그런데 이거는 2조에 있는 그 2조 규정의 순서대로 우리가 두 문자를 만들었을 뿐인 거고요. 사실 논리적으로는요 행형소재가 돼야 됩니다.
행형 소재. 먼저 행정처분이 무엇인지를 쟁송법적 개념서를 통해서 살펴봐요. 그러면 그 행정처분에는 행정행위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 넓은 영역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행정행위는 뭔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된 거고요. 그러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는 물건이지? 이걸 고민해 보는 게 당연히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헌법재판소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것은 그만큼 처분 개념이 넓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의 영역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과연 어떨 때 이곳을 사용할까요? 행정행위가 아닌 행정작용에 대해서 이곳을 사용하게 될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 내용이 바로 형식적 행정행위입니다. 만약에 행정행위는 아닌데요. 5개의 개념 요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데 그것이 형식적 처분 영역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안에 포함될 수 있다면, 그래서 취송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지 학자들은 이미 태명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아이를 낳으면 난 이름을 뭐라고 부르지? 민규? 윤수? 뭐 이렇게 정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이름을 정해 놓은 거가 바로 형식적 행정행위예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안에 포함되는 행정행위 아닌 그런 행위가 존재한다면 뭐라고 부르겠다? 형식적 행정행위라고 부르겠다. 행정행위 외의 행정작용입니다. 행정행위 외의 행정작용이란 건 행정행위 개념 요소 5개 중에 뭔가 하나 이상이 깨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과연 취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을까? 즉, 형식적 처분 영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논의되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요. 여기를 보세요. 개념 요소가 이렇게 5개가 있죠. 판례에 따르면요. 학설이 말하는 이론에서 논의하는 형식적 행정행위, 판례에 따르면 형식적 행정행위로 판시한 것이 딱 3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2번이 깨진 상황이었었어요. 여기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바로 이건 거야. 추상적 사실에 대한 법제정 행위였던 겁니다. 추상적 사실에 대한 법제정 행위인데 그거를 처분으로 인정했습니다. 행정행위가 아닌 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처분으로 인정을 했으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안에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학설이 말하는 형식적 행정행위로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에 대한 행위여야 되잖아요. 외부 행위여야 되는데 바로 이거였어요. 내부 행위였습니다. 내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취송의 대상으로 삼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안에 포함을 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됩니다. 법적 효과를 동반하는 법적 행위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송의 대상의 처분으로 삼아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판례에 지금까지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이 3가지 상황이 있었고 그 3가지 상황만 문제로 출제가 되겠죠. 문제는 판례가 있는 쪽에서 출제가 되니까요. 어디라고요? 2번과 5번입니다. 2번과 5번. 판례가 있는 부분은 2번과 5번, 문제도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여기는 행정입법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서는 내부행위 하나, 그리고 사실행위 하나, 이렇게 총 3가지 종류의 형식적 행정행위가 현재로서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형식적 행정행위 인정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취소 소송은 뭘까요? 취소는 우리 형성소송이라고 배웠잖아요. 형성이라는 것은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소송이란 뜻이라고 했죠. 네,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소송입니다. 취소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이 돼서 취소 판결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요, 법률관계가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행정처분의 효력을 제거하게 되기 때문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A라는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 A라는 처분이 나와서 얘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쳤죠. 그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서 만들어진 권리 의무 관계, 그 법률 관계가 나에게 침입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법률 관계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권리 구제죠. 구제를 받으려고 하게 되면 무엇을 제거해야 됩니까? 이렇게 안 좋은 법률 관계를 만들어 놓은 놈이 바로 저 행정처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행정처분을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말대로 그 처분이 A처분이 위법이 맞다라고 한다면 법원은 그 A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 이 취소하는 판결이 나오면 그 처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오지 말았어야 될 처분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법률 관계도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있겠죠. 취소는 처분의 효력을 변동을 시키는데요. 처분의 효력의 변동은 결국 법률 관계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송은 형성소송인 겁니다. 형성소송은요, 법률 관계를 변동시킨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우리 행정법에서는 교수님들이 방금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법률 관계의 변동이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처분 효력의 변동이라고 더 많이 설명을 하십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효력을 변동시키는 것으로서 형성소송에 해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처분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긍정설은요, 항고송의 대상을 확대해서 인정하면 국민의 권리구제에 어쨌든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하자 라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부정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행위 등의 경우에 항고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 아니냐? 왜 항고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사실행위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효과가 없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행위는 권리 의무에 영향 미친 게 없으니까 법률관계를 만들어낸 것도 없어요. 쟤는 아무런 처분의 효력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저걸 처분이라고 인정을 해봐야 아무 법적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법할 수는 있죠. 세상에 어떤 행위든 법에 위반되면 위법할 수는 있어요. 성문법에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사실행위도 불문법에 위반돼서 위법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을 해보니까 위법일 가능성은 있지. 근데 위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려봐야 뭐 하겠냐는 겁니다. 얘는 원래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놈이고 얘 때문에 어떤 법률관계가 바뀐 적도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보게 되면 사실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내려봐야 그것은 무슨 의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처분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처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 처분은 위법이었어. 그것이 위법인지만 확인해주는 의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위법한 거였어. 그게 다예요. 그냥 확인해주는 의미밖에 없다는 거야. 야, 그러면 취소소송이 확인소송이니? 취소는 분명히 그 본질이 처분의 효력을 변동시키고 그에 따라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소송이잖아. 근데 이에 대해서 소송을 허용하게 되면 취소송이 그 범위 안에서 확인소송이 되어버릴 거 아니냐. 우리 행정소송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행정소송법 제4조를 보시게 되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행정소송법 제4조를 보시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법성만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한다면 마치 밑에 있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처럼 그 위법성을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죠.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청의 처분 등이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 이건 확인소송이야 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분명히 처분의 효력을 변동시키는 형성소송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부정설은
만약 사실행위 등을 처분으로 인정을 한다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범위 안에 포함시켜서 처분으로 인정한다면 취소는 확인소송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판례는 뭐라고 할까요? 판례는 사실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일반적인 사실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행위인 행정지도는 행정지도, 요즘에 행정지도가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처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행정지도는 무엇이니까? 사실행위니까. 네,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얘는 사실행위여서 처분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1990년대 중반에 판례가 요상한 여지를 남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말을 꺼내요. 형식적 행정행위의 두 문자, 외형식불, 이겁니다. 외형식불, 외형식불. 도저히 외형이 식별이 안 되니 국민에게 유리하게 모아 처분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처분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마치 처분처럼 어떤 처분서가 날라온다라거나 처분으로 인식할 만하고, 마치 나는 어떤 의무를 부과받은, 처분에 따라 의무를 부과받은 것 같이 인식이 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불안이나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 외형식불, 외형이 처분 같고 처분으로 인식할 만하며 그 불안이나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면 처분으로 볼 수도 있을 거다. 이런 말을 판례가 1994년도에 꺼냅니다. 근데 그때 당시까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뭐 저렇게 추상적인 말을 꺼내고 난리야,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의미 아니겠어? 이런 의미 아니겠어? 서로 그냥 논란만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2010년도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 사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로 이런 것이다, 내가 말했던 외형식불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학설이 말하는 형식적 행정행위를 인정하는 판례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그만큼 판례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민주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국민의 권리구제의 범위는 확대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식불, 처분으로서 외형을 갖추고 있고, 상대방이 처분을 인식할 정도라면 그 불이익 제거를 위해 처분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식의,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때가 있다,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을 취합니다. 제한적 긍정설이란 말은 언제나 원칙적 부정의 예외적 긍정입니다. 원칙적 부정의 예외적 긍정. 원칙적으로 사실행위 등을 처분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 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어. 그때 인정하자고. 이게 바로 제한적 긍정설. 판례가 그렇다고 해서 형식적 행정행위에 관한 논의는 쟁송법적 개념설의 입장을 취하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그 형식적 처분 영역에 그만큼의 의미를 부여했을 때 가능한 논의들이잖아요. 우린 위에서 쟁송법적 개념설의 입장을 취하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판례는 입장을 바꾼 건 아니에요.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요. 판례는 실체법적 개념을 출발점으로군요, 뒤에가. 개념을 출발점으로 하면서도 이를 쟁송법적 개념으로 확대하는 경향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에요. 이론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판례는 분명히 이원론보다 처분의 개념을 좁게 보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이럴 땐 가능해, 요럴 땐 예외적으로 가능해, 예외적으로 요럴 땐 가능하지, 요럴 땐 예외적으로 가능해 하면서 계속 예외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외를 쏟아내면서 우리는 원래부터 이만한 그릇을 가지고 와서 담고 있는 거잖아요. 쟁송법적 개념설. 판례는 조그만 그릇을 갖고 온 다음에 여기 주머니에 넣고, 여기 주머니에 넣고, 여기 주머니에 넣고, 여기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하면서 예외 인정, 예외 인정, 예외 인정, 예외 인정 이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학설에 따라 쟁송법적 개념설을 취할 때와 판례에 따라 실체법적 개념설을 취한 후 예외를 인정하는 거와 전체적인
처분의 인정 범위는 거의 흡사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검토. 형식적 행정의 인정은 처분의 위법성만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소송, 확인 소송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을 텐데요. 권리구제,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해야 할 필요성, 이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앞에 대상적격이라는 소송 요건에서 가로막고 있는 것을 치워줘야 되기 때문에,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는 인정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의 소송 요건으로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 대상적격과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을 뭉뚱그려서 우리는 소외이익이라고 합니다. 소외이익, 이 소송이 필요한가? 라는 문제예요. 여기서 대상적격은 중학교, 그 다음 원고적격은 고등학교, 그리고 협의의 소익은 대학교와 같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대상적격을 통과해야만 원고적격 검토가 가능해지고요. 원고적격을 통과해야만 협의의 소익 검토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만약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면 대학교를 졸업한 것이라면 대상적격도 물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중학교 졸업 자격은 물론 인정되는 것일 겁니다. 그러한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형식적 행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조금 더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